군인 시아버지를 존경해서 해병대가 된 며느리가 부대에서 부당한 이유로 폭행을 당하게 되고 며느리의 면회를 갔다가 피투성이 된 모습을 보게 된 해병대 사령관 3스타 시아버지가 부대를 개박살내고 부조리한 군대를 개편하는 이야기입니다. 2013년 12월 경상북도 포항의 겨울은 유난히도 시렸다. 동해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해병대 제1사단 해룡부대의 깃발을 광포하게 흔들었다. 위장복 위로 방한 피복을 겹겹이 껴입은 해병들의 입에서는 연신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그 속에서 이수연 하사는 자신의 분대원들과 함께 각계 전투 교장 정비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하나 분대 좌측 철조망 보수 상태 양호한가. 얼굴의 반을 가리는 방한모와 위장크림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26. 여군 부사관 9기로 임관하여 이곳 포항 1사단에 배치된 지 1년 반. 그녀는 이제 어엿한 분대장이자 부대원들이 믿고 따르는 선임이었다. 이병 김성민. 이상 없습니다. 앳된 얼굴의 분대원이 우렁차게 외쳤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얼어붙은 땅에 박힌 지주핀을 고쳐 박았다. 흙과 기름때로 거칠어진 손은 더 이상 26 여성의 손이라기보다 혹독한 훈련과 작업을 이겨낸 군인의 손이었다. 그녀가 해병대를 선택한 것은 순전히 한 사람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다. 10년을 만난 연인 김도진의 아버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미 별을 달고 있던 장군 최민준. 그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와 조국을 향한 묵직한 사랑을 엿보면서 수연은 막연히 군인이라는 길을 꿈꿨다. 그리고 기왕 군인이 될 것이라면 가장 강하고 명예로운 곳에 가고 싶었다. 그래서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문구에 이끌려 붉은 명찰을 택했다. 도진과 결혼한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해외 유학 중인 남편을 대신해 시아버지 최민준 사령관이 홀로 그녀의 임관식을 지켰다. 수많은 해병들 사이에서 묵묵히 서서 자신을 바라보던 시아버지의 눈빛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내 며느리라는 사적인 감정을 넘어 새로운 해병의 탄생을 지켜보는 선배 전우의 따뜻함과 격려를 담고 있었다. 축하한다, 이하사. 이제 한 식구가 되었구나. 군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훈장이었다. 시아버지는 그녀가 사령관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군 생활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하여 철저히 비밀에 붙여주었다. 수연 자신도 그것을 원했다. 온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시아버지의 명예에 흠집을 내지 않는 자랑스러운 해병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녀의 바로 위 선임인 황진태 중사는 그늘과 같은 존재였다.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그는 사사건건 수연을 못마땅해 했다. 여자가 분대장을? 애들 군기나 잡겠어? 그냥 행정반에나 앉아있지. 노골적인 비아냥은 일상이었다. 훈련 성과가 좋으면 운이 좋았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역시 여군은 안 되라는 낙인이 찍혔다. 처음에는 실력으로 보여주면 편견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뛰고 가장 늦게까지 남았다. 체력 측정에서는 특급을 놓치지 않았고 사격술과 전술 이해도 면에서도 뒤처지지 않았다. 분대원들은 그런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하지만 황 중사의 비뚤어진 시선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능력을 증명할수록 그의 괴롭힘은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사건이 터진 것은 바로 어제였다. 야간 탄약고 경계 근무 지침을 두고 황 중사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 수연은 신임 소대장의 지침에 일부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완책을 건의했고 이것이 황 중사의 심기를 건드렸다. 근무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새벽 황 중사는 수연을 생활관 뒤편의 흡연장으로 불러냈다. 이 하사, 내가 소대장이라도 되는 줄 알아? 어디서 하사 나부랭이가 건방지게.
건의 사항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황 중사님. 말대꾸하는 것 봐라. 요즘 군대 편해졌지? 여자라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그는 다가와 수연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수연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내 배경에 뭐 대단한 거라도 있나 본데 여기선 안 통해. 알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수연이 꿋꿋하게 그를 노려보자 순간 황 중사의 눈에 살기가 번득였다. 그는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피할 틈도 없이 수연의 왼쪽 뺨과 관자놀이 부근에 묵직한 충격이 가해졌다. 억소리와 함께 수연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핑 도는 시야 속에서 황 중사가 침을 뱉으며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정신 차려. 다음엔 이걸로 안 끝나니까. 밤새 욱신거리는 통증과 치욕감에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왼쪽 눈두덩이부터 뺨까지 시퍼렇게 번진 멍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부어오른 상처는 감출 수 없었다. 분대장님,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걱정스레 묻는 분대원들에게 그녀는 밤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둘러댔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부대는 발칵 뒤집힐 것이고 결국 사령관의 며느리라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지도 모른다. 시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정도의 시련도 이겨내지 못하는 나약한 해병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았다. 견뎌야 한다. 이것도 훈련의 일부다. 수연은 이를 악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시퍼런 멍은 그녀의 결심을 비웃듯 거울 속에서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멍자국이 대한민국 해병대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올 것인지. 같은 시각 경기도 발안에 위치한 해병대사령부. 최민준 사령관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 서류와 결제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수연이 잘하고 있으려나. 며칠 전 아들 도진과의 국제전화에서 며느리의 안부를 물었다. 수학이 넘어 아들은 수연이가 잘하고 있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라고 씩씩하게 말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포항 1사단 보병대대의 생활이 결코 녹록지 않으리라는 것을. 최 사령관은 뼛속까지 해병이었다. 소위로 임관하여 야전에서 잔뼈가 굵었고 지휘관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는 해병대의 강인한 훈련과 군기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낡고 병든 관습들 또한 외면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가장 경계하고 혐오하는 것은 내부의 적, 즉 병영 내 부조리였다. 그는 며느리가 자신의 배경을 등에 업고 편안한 군 생활을 하길 원치 않았다. 수연 스스로도 그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부당한 처사나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노파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비서실장. 예, 사령관님. 문을 열고 들어온 김 대령에게 그가 말했다. 내일 오전 일정 전부 비워. 포항 1사단에 가봐야겠다. 예정된 시찰이 아니신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연말이라 장병들 격려도 할 겸 전체적인 대비 태세도 점검해 볼 생각이야. 사단장에게는 미리 연락해서 부담 주지 말고 도착 30분 전에만 통보하도록.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최 사령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명령을 수행했다. 최 사령관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방문 목적은 공식적으로는 부대 시찰이었지만 진짜 목적은 단 하나, 며느리의 얼굴을 한번 보고 오는 것이었다.
잘 지낸다는 말 한마디를 직접 듣고 씩씩한 모습을 눈에 담으면 그걸로 좋겠다. 다음 날 아침 동이특이 무섭게 최민준 사령관을 태운 검은색 지휘 차량이 사령부를 빠져나왔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그는 말이 없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겨울 풍경을 보며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을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는 며느리를 떠올렸다. 한편 포항 1사단은 평온한 일상에 젖어 있었다. 이수연 하사는 어젯밤의 상처를 애써 감춘 채 오전 전술 훈련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어젯밤의 충격으로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분대원들 앞에서는 티를 낼 수 없었다. 오전 9시 30분. 사단 사령부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30분 뒤 해병 대사령관님께서 부대를 방문하신다. 사단장 직통 전화로 전달된 비서실장의 통보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 사단장은 물론 각 여단장과 대대장들까지 혼비백산하여 복장을 챙기고 부대 정비 상태를 최종 점검하기 시작했다. 사령관님이 갑자기 여길 왜? 연말 장병 격려차 오시는 거라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냐? 웅성거림이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수연 하사가 속한 대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대장은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행정보급관에게 소리쳤다. 내무반 청소 상태 다시 확인해. 모든 병력 훈련 준비 중지하고 복장 및 용모 상태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수연은 해병 대사령관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아버님께서.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다. 사적인 이유로 부대를 방문하실 분이 아니었다. 그저 정기적인 부대 순시의 일환일 것이라 애써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자신의 얼굴에 선명한 멍자국 때문이었다. 만에 하나라도 사령관과 마주치게 된다면 이 상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사단에 도착한 최민준 사령관은 사단장의 영접을 받으며 간략한 현황 보고를 받은 뒤 곧바로 입을 열었다. 수고 많다 사단장. 딱딱한 보고는 그만하고 야전으로 가보자. 마침 병사들이 훈련 준비 중이라 들었는데 최 사령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수연이 속한 보병대대의 훈련장이었다. 대대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정비 중인 훈련장과 위장크림을 바른 병사들의 모습까지 가장 날것의 부대 상황을 그대로 보이게 된 것이다. 최 사령관은 대대 연병장의 도열한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매서운 눈빛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제1중대 3소대 하나 분대 앞에 서 있는 한 여군 하사에게 멈췄다. 위장크림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는 시퍼런 멍. 부어오른 왼쪽 눈두덩이. 최민준 사령관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곁에 선 사단장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저기 저 여군 하사가 참 늠름해 보이는군. 분대장인가? 아, 예. 그렇습니다. 이수연 하사입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입니다. 사단장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최 사령관은 천천히 수연에게로 걸어갔다. 수연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제발 그냥 지나쳐 가시기를. 제발 알아보지 못하시기를. 최 사령관은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다른 병사들에게 향하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수연의 얼굴을, 정확히는 그녀의 상처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주변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만큼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수연 하사. 잠시 나 좀 보지. 사령관의 막사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대대장이 급하게 마련한 임시 지휘소였다. 최민준 사령관은 모든 수행원과 지휘관들을 물리고
방 안에는 오직 자신과 이수연 하사 단둘만 남게 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사령관의 가면이 희미해지고 시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났다. 앉아라.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수연은 차가운 간이 의자 끝에 위태롭게 걸터 앉았다.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닥만 내려다보는 그녀의 시야에 잘 닦인 사령관의 군화 끝이 들어왔다. 최 사령관은 아무 말 없이 수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수연의 심장을 밧줄처럼 옥죄어왔다. 어떤 변명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넘겨야 할까? 넘어졌다는 거짓말이 과연 아버님께 통할까? 얼굴, 그건 어쩌다 그런 거냐?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준비했던 거짓말을 꺼내려 입술을 달싹였다. 어젯밤 야간에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스스로 듣기에도 어설픈 변명이었다. 최 사령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수연을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평생을 군에서 보내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그의 눈은 갓 임관한 하사의 어설픈 거짓말쯤은 손바닥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다시 묻겠다. 누가 그랬지? 이번에는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기운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자신의 나약함 때문에 시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칠 수는 없었다. 아닙니다. 정말 제가 부주의해서 생긴 일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고개 들어라. 명령이었다. 수연은 저항할 수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눈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실망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 같았다. 내가 내 시아비이기 이전에 내군 생활의 가장 큰 선배이자 지휘관이다. 내가 지금 누구를 속이려 드는 거냐? 그 눈의 멍이, 그 부어오른 뺨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로 보일 것 같으냐? 사자후와 같은 호통이 좁은 막사를 뒤흔들었다. 수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내가 지키려는 게 대체 무엇이냐? 내 자존심이냐 아니면 이예비의 체면이냐? 내가 그런 하찮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군인이 된 것이냐? 부당한 폭력 앞에 침묵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는 것이 내가 배운 해병대 정신이더냐? 최 사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삼정 삼각별 계급장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 별 3개가 부끄럽다. 내 부하가 내 자식 같은 며느리가 이토록 참혹한 일을 당하는 동안 나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보고서나 뒤적이고 있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나는 해병 대사령관의 자격이 없다. 그런데 너는 피해자인 너는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 말해보아라. 이 애비가 아니 이 사령관이 전부 다 들어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시작했지만 끝은 애원으로 흐려져 있었다. 그 순간 수연이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둑이 무너져 내렸다. 지난 1년 반 동안 겪었던 서름, 황 중사의 모욕과 괴롭힘, 그리고 어젯밤의 폭력과 치욕감. 혼자서 사귀고 감내해야 했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수연을 최 사령관은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차마 분노를 다 터뜨릴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말해보렴.
어떤 놈이 그랬는지. 그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 수연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황진태 중사의 노골적인 무시와 괴롭힘,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일들, 그리고 어젯밤 흡연장에서 있었던 폭행까지. 억눌렀던 말들이 터져나오자 걷잡을 수 없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민준 사령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던 분노는 이내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수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막사 한쪽에 놓인 군용 전화기를 들었다. 막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단장과 비서실장은 갑자기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사령관의 목소리를 들었다. 비서실장, 당장 사단장 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그는 사령부 직통회선을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나 해병대사령관이다. 즉시 사령부 헌병대장과 감찰실장을 내게 연결해. 지금 즉시 전 인원 비상 소집하여 가용 가능한 모든 차량의 분승, 30분 내로 포항 1사단으로 출동하도록.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반복한다. 훈련이 아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최민준 사령관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부대의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뽑아든 냉혹한 집도의의 눈빛이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숙청의 서막이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최민준 사령관의 전화 한 통은 포항 1사단 해룡부대를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만들었다. 사령관의 호출에 헐레벌떡 막사 안으로 들어선 사단장 박성준 소장 투스타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부하이자 이제는 사령관의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된 이수연 하사가 창백한 얼굴로 눈물을 삼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민준 사령관이 활화산처럼 들끓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른 채 서 있었다. 사단장. 예, 사령관님. 지금 이 시간부로 귀관의 해당 대대에 대한 모든 지휘권 행사를 정지한다. 명령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박 소장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지휘권 정지. 이는 지휘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욕이었다. 모든 지휘는 내가 직접 통제한다. 사단은 예하 부대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외곽 경계에만 신경 쓰고 내부의 모든 일에는 일절 관여하지 말 것. 알겠나? 알겠습니다. 박 소장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부대에서, 그것도 해병 대사령관의 며느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설 자리가 없었다. 최 사령관은 그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막사 밖에서 대기 중인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이수연 하사를 의무대로 옮겨. 여군 장교 한 명을 붙여서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하고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해. 수연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군 장교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막사를 나섰다. 방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질이 달랐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모든 것을 집어삼킬 태풍의 눈이었다. 그로부터 20분 뒤 포항의 겨울 하늘을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부대 정문으로 차량 행렬이 들이닥쳤다. 사령부에서 급파된 헌병대 CID와 감찰실 소속 차량들이었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사령부 직할 부대의 기세에 압도되어 경례를 붙이는 것조차 잊었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것은 헌병대 수사과장 오상현 대령이었다. 그는 최민준 사령관의 임관 동기이자 불도저 같은 수사력으로 해병대 내에서는 저승사자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막사로 들어서자마자 최 사령관에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사령관님 명 받았습니다. 최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즉시 제1중대 소속 황진태 중사를 직권 체포해라. 혐의는 다수다. 직권 남용, 가혹행위, 그리고 폭행. 체포 과정에서 저항이 있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경우 실탄 사용을 제외한 모든 물리력 사용을 허가한다. 주변에 알리지 말고 번개처럼 처리해. 알겠습니다. 오 대령이 이끄는 헌병 수사팀은 그 길로 제1중대 생활관으로 향했다. 당시 황진태 중사는 갑작스러운 사령관 방문에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서 후임들을 닥달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생활관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황진태 중사. 어리둥절한 얼굴로 돌아보는 황 중사에게 오 대령이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귀관을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체포한다. 변명할 기회는 추후에 주겠다. 황 중사는 동료들과 부하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거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발악했지만 건장한 헌병대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그대로 끌려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생활관에 남은 중대원들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입을 떼지 못했다. 그 같은 시각 감찰실 요원들은 대대본부와 중대행정반을 장악했다. 모든 행정 서류와 컴퓨터, 지휘관 보고 기록들이 압수되었다. 부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누구도 외부와 연락할 수 없었으며 오직 사령부에서 내려온 조사관들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부대 안을 떠돌았다. 대대 연병장에는 전 대대원이 완전 군장 상태로 집합했다. 감찰실장 강인철 대령이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부터 해병 대사령관님의 직접 명령에 따라 본 대대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이는 여러분을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병든 부분을 도려내고 새로운 해병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지금부터 전 인원은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개별 면담에 임하게 될 것이다. 진실만을 말해주길 바란다. 그의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 해병대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 광범위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태풍은 이제 막 그 위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특별감찰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작업과 같았다. 처음에는 쉽게 물길이 트이지 않았다. 수십 개의 간이 면담실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대부분의 병사들과 부사관들은 입을 굳게 닫았다. 오랜 군 생활 동안 학습된 침묵의 카르텔이었다. 동료를 고발하는 것은 배신이며 문제를 일으켜봐야 자신만 피곤해진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황진태 중사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조사관의 질문에 병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와 같은 판에 박힌 대답만 늘어놓았다. 황 중사의 폭력과 부조리를 직접 목격했던 이들조차 보복이 두려워 진실을 외면했다. 조사는 지지부진했다. 조사관들은 끈질겼다. 그들은 개별 면담 기록을 서로 교차 분석하며 미세한 균열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균열은 이수연 하사가 평소 아끼던 하나 분대의 김성민 이병에게서 시작되었다. 김 이병은 면담실에 들어올 때부터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조사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김성민 이병. 긴장할 것 없다. 그저 자네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된다. 이수연 하사는 어떤 선임이었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좋았지? 항상 저희를 먼저 챙겨주셨고 훈련 때도 뒤처지는 인원들을 끝까지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황진태 중사님으로부터 저희를 막아주시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사관의 눈이 빛났다. 막아주려 했다니 구체적으로 말해보겠나? 김이병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젯밤 얼굴에 멍이 든 채 넘어졌다고 말하던 이수연 하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부당함에 맞서던 그녀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황 중사님은 평소에도 이 하사님을 심하게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욕을 하거나 모두가 꺼리는 작업을 일부러 시키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황 중사님이 이 하사님을 때린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증언이 터져 나왔다. 이 증언은 2개 작은 구멍이 되었다. 조사관들은 김이병의 증언을 토대로 다른 분대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김이병은 이미 모든 것을 진술했다. 자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 위증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공포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황 중사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령부 직속 조사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것이다. 한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병사들의 입에서 그동안 묻혀있던 황진태 중사의 만행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이수연 하사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은 물론 병사들의 부식비를 갈취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에 병사들을 동원했던 일, 심지어 과거 다른 부대에서 있었던 구타 사건까지 드러났다. 조사의 칼날은 이제 지휘 계통을 향했다. 소대장인 김중위, 중대장인 박대위, 그리고 행정보급관인 최대원 상사. 그들은 모두 황 중사의 문제가 그 정도인 줄은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압수된 부대 관리 기록과 병사들의 증언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힘을 잃었다. 이수연 하사는 수차례 소대장에게 황 중사의 문제점을 넌지시 보고하려 했지만 갓 임관한 소대장은 선임 부사관들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며 회피했다. 중대장은 부대에서 문제가 터지는 것을 막기에만 급급하여 모든 보고를 묵살했다. 행정보급관은 황 중사와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그의 비위를 눈감아주는 공생관계였다. 그들은 모두 방관자이거나 방조자였다. 부대의 평화라는 허울 아래 골마 터지고 있는 상처를 외면한 죄.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최민준 사령관의 얼굴은 더 이상 표정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것은 한 명의 독초 문제가 아니었다. 독초가 자라도록 방치한 오염된 토양, 즉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다. 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해병 대사령관의 이름으로 된 명령이 전군에 하달되었다. 그 내용은 단호하고 신속했다. 첫째, 황진태 중사는 파면 및 구속 수사, 군사 재판에 회부하여 일벌백계 한다. 둘째, 지휘 책임 및 직무유기를 물어 대대장 중령, 중대장 대위, 소대장 중위, 행정보급 관상사을 전원 보직 해임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셋째, 해당 대대의 기간 장교 및 부사관 전원을 타 부대로 전출시키고 새로운 인원으로 부대를 재편성한다. 해병대 창설 이래 유례가 없는 초강경 조치였다. 하나의 사건으로 대대 지휘부 전체가 날아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명령은 해병대 전체의 거대한 충격과 함께 서늘한 경고를 날렸다. 더 이상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 지휘관의 책임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최민준 사령관은 사단장 박성준 소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박 소장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사단장. 예, 사령관님. 자네를 해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나? 자네 손으로 자네 부대의 썩은 살을 도려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1사단 전체, 아니 해병대 전체의 병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게 해. 이것은 명령이자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만약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자네와 나 둘 다 이 군복을 벗어야 할 것이다. 박 소장은 입술을 깨물며 경례를 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치욕과 함께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 최 사령관은 의무대에 있는 수연을 찾아갔다.
며칠 사이 그녀의 얼굴멍은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텅 비어 있던 눈에는 조금씩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몸은 좀 괜찮으냐? 예, 아버님. 괜찮습니다. 최 사령관은 그녀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수연아, 너에게 몇 가지 선택지를 주려고 한다. 첫 번째는 의병 전역이다. 이번 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감안하면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못할 것이다. 군 생활을 깨끗이 정리하고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가장 편한 곳으로 보직을 옮겨주는 것이다. 사령부 행정실이든 교육기관이든 좋다. 더 이상 야전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그는 며느리가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이 험한 곳에 더 이상 그녀를 둘 수 없다는 것이 시아버지로서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수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흙과 기름때가 묻어 거칠어진 손.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해병의 손이었다. 이 손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황진태에게 그리고 이 썩어빠진 문화에 패배하고 싶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따라주었던 분대원들과 자신을 바라보며 해병의 길을 격려해 주었던 시아버지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님. 그래. 저는 해병으로 남고 싶습니다. 최 사령관의 눈이 커졌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은 이 아픔이 저 하나로 끝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야전으로 제 후임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말이 아니었다. 시련을 딛고 일어서려는 한 명의 진정한 군인, 진정한 해병의 목소리였다. 최민준 사령관은 순간 말을 잃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서 그는 과거 자신이 해병대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품었던 푸른 불꽃을 보았다. 독초는 뿌리 뽑혔지만 그 척박한 땅 위에서 더 강인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이수연 하사의 상처는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부에 박힌 파편이 되어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개혁의 기폭제가 되었다. 최민준 사령관은 포항에서 복귀한 직후 전 해병대 주요 지휘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발한 사령부의 대회의실은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각 사단장과 여단장, 직할부대 지휘관들은 굳은 얼굴로 사령관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최 사령관은 단상에 올라 포항 1사단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가감없이 밝혔다. 이수연 하사의 이름과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지만 한 여군 부사관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그것을 방치한 지휘 계통의 무능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한 명의 부하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보고서 속에 부대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문구 뒤에 숨어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이것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사령관은 말을 이었다. 이에 나는 오늘부로 해병대 병영 문화의 근간을 바꾸는 대수술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름하여 승진 병영 문화 혁신 5대 강령이다. 그가 발표한 5대 강령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다. 첫째, 레드 휘슬 익명 제보 시스템 도입. 모든 생활관과 복지시설에 QR코드를 부착, 병사들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부조리를 직접 사령관 직속 특별감찰팀에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기존의 소원 수리가 부대 내에서 묵살되던 것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였다. 둘째, 리더십 다면 평가 전면 시행. 이제 지휘관 평가는 상급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부사관과 병사들이 자신의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진급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상급자에게만 잘 보이는 쇼맨십 리더십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였다. 셋째, 고스트 솔저 아멘 감찰관 제도 신설. 사령부 직속의 감찰 요원들이 병사나 부사관, 초급 장교로 위장하여 예고 없이 각급 부대에 전입 병영 생활의 실태를 파악하고 직접 보고하는 제도였다. 언제 어디서 사령관의 눈과 귀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넷째, 가혹행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법제화. 그 어떤 형태의 구타, 폭언, 가혹행위라도 단 한 번만 적발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군복을 벗기는 무관용 원칙의 확립이었다. 다섯째, 동기생활관 제도의 확대 및 의무화. 계급 차이에서 오는 물리적, 심리적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병 동기 단위의 생활관 편성을 전부대로 확대하고 이를 어길 시 지휘관을 문책하도록 했다. 강령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술렁였다. 일부 보수적인 지휘관들은 부대의 위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지휘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때 한 노장 장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취지에는 공감하오나 이는 해병대의 오랜 전통과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최 사령관은 그를 조용히 응시하며 답했다.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부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악습이요. 진정한 기강은 공포가 아닌 신뢰에서 나옵니다. 부하가 자신의 지휘관을 믿고 지휘관이 자신의 부하를 인격체로 존중할 때 비로소 해병대는 그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무적의 조직이 될 것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직접 보고하시오. 그의 단호한 선언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개혁의 불꽃은 그렇게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수연 하사는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 했다. 최민준 사령관은 그녀의 뜻을 존중했지만 심리적 충격이 가시지 않은 그녀를 다시 포항 1사단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고심 끝에 그는 수연에게 새로운 임지를 제안했다. 서부 전선 최전방 김포와 강화도에 주둔하며 수도 서울의 서쪽을 방어하는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였다. 그곳은 1사단 못지않게 훈련 강도가 높고 항상 실전적인 긴장감이 흐르는 곳이다. 내가 야전에 남고 싶다는 의지를 존중하기에 내리는 결정이다. 할 수 있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답했다.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 가장 치열한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며칠 후 이수연 하사는 청룡부대의 한 보병대대로 전입했다. 포항 사건에 대한 소문은 이미 파다했지만 정확한 내막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호기심과 동정,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새로운 중대장은 그녀를 편견 없이 맞아주었다. 그는 사령관이 발표한 5대 강령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신세대 지휘관이었다. 이 하사, 지난 부대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라. 여기서는 오직 청룡부대의 분대장 이수연 하사만 존재할 뿐이다. 실력으로 증명해 보여라.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훈련에 임했고 분대원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다. 그녀의 리더십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강인함 속에는 깊은 공감 능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야간 행군 훈련 중 한 신병이 발에 잡힌 물집 때문에 대열에서 뒤처졌다. 분대 내 선임병 하나가 정신력으로 버텨 임마 라며 그를 닥달했다. 그 순간 수연이 다가가 조용히 제지했다. 그만. 강요하는 건 정신력이 아니라 폭력이다. 그녀는 신병의 군장을 대신 짊어지고 그의 발을 직접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다. 우리는 분대고 가족이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다. 그 모습을 지켜본 분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겪었을 아픔을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그 아픔을 타인을 위한 공감 능력으로 승화시킨 그녀의 모습에 진심으로 감복한 것이다. 어느 늦은 밤 모든 임무를 마치고 생활관 창밖을 보던 수연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해외에 있는 남편 도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자랑스럽다 나의 해병. 이수연 하사. 그 짧은 문장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분명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시간은 파도처럼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2018년에 대한민국 해병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최민준 사령관이 뿌린 개혁의 씨앗은 군데군데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있었다. QR코드를 통한 익명 제보는 일상화되었고 부조리를 저지른 지휘관이 부하들의 평가로 인해 진급에서 누락되는 사례도 생겨났다. 물론 모든 악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은 언제든 발각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수연 하사는 이제 어엿한 이수연 중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청룡 부대에서 가장 촉망받는 부사관이자 후배 여군들의 든든한 멘토였다. 그녀가 소대 선임 하사 플래툰 서전투로 있는 소대는 사고율 0%, 전투력 최상을 자랑하는 부대였다. 어느 날 그녀는 소대의 한 신병이 유난히 표정이 어둡고 동기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다. 과거의 경험은 그녀에게 사람의 미세한 변화를 읽는 눈을 선물했다. 그녀는 그 신병을 따로 불러 조용히 면담했다. 처음에는 입을 닫던 신병은 어떤 이야기든 들어주겠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동기 생활관 내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금품 갈취와 따돌림에 대해 털어놓은 것이다. 과거 같았으면 덮이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불러 화해시키는 어설픈 조치로 끝났을 일이었다. 하지만 이 중사는 달랐다. 그녀는 신병에게 레드 휘슬 시스템의 사용법을 알려주며 용기를 주었다.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돼. 시스템이 널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내 곁에 있을게. 신병의 익명 제보는 즉시 사령부 감찰팀에 접수되었다. 며칠 뒤 부대에는 고스트 솔저가 투입되었고 곧 가해자들은 증거와 함께 적발되었다. 그들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라 가차없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완벽하게 보호받았다. 사건이 처리된 후 중대장이 이 중사를 불렀다. 이 중사 덕분에 큰 화를 막았네. 정말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이 중사 같은 부사관들이 있으니 말이야. 이수연 중사는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이 각 잡힌 자세로 경례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희망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파도가 이제는 이들을 지켜주는 단단한 방파제가 되었음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다시 4년의 세월이 흘러 2022년이 되었다. 최민준 중장은 해병 대사령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군 수뇌부의 두터운 신임 속에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합동참 모의장 합참의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해병대에서 시작된 개혁의 불꽃을 육해공군 전체로 확산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병영 문화혁신의 아버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이수연 중사는 이제 이수연 상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중대의 살림을 책임지는 행정보급관으로서 지휘관과 병사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해외 유학을 마친 남편 김도진은 해군 장교대위로 임관하여 부부 군인의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이수연 상사는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서 있었다.
해병대 여군 부사관 후보생들의 임관식에 축사를 하기 위해 초청받은 것이었다. 수백 명의 앳되고 당찬 후배들이 그녀를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과거를 암시하는 대신 미래를 이야기했다. 자랑스러운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입은 이 푸른 군복은 단순히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국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며 동시에 여러분 곁에 선 전우를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후보생 한 명 한 명에게 닿았다. 해병의 가장 위대한 명예는 홀로 가장 강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쓰러진 전우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그의 군장을 나눠 짊어지며 함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해병대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사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수연 상사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 순간 행사장 뒤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하얀 제복에 4개의 별이 빛나는 계급장을 단 합참의장, 시아버지 최민준이었다. 그는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뒤에도 조용히 남아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최 의장은 말없이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보내왔다. 한 이등병의 상처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한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 수많은 이들의 명예를 되찾아주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었다. 푸른 겨울 바다의 눈물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을 지키는 희망의 파도가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